이반 일리치의 죽음. 베이자. 이반 일리치가 지나온 인생사는 가장 단순하고 평범하면서도 가장 끔찍한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45살에 죽었고 고등법원 판사였다. 그는 페테르부르크의 여러 부서와 분과에서 경력을 쌓은 관리의 아들이었다. 그 경력이란 어떤 본질적인 직무 수행 능력이 딱히 없더라도 어쨌든 오랜 근속 연수와 관등 덕분에 쫓겨나지 않는 상황. 그리하여 일부러 고안해낸 허구의 자리에 앉아 6천 루블에서 1만 루블에 이르기까지 후가 아닌 돈을 받으며 늙어 죽을 때까지 죽고 앉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온갖 불필요한 기관에 여러모로 불필요한 위원인 3등 문관 일리아 예피모비치 골로빈도 그랬다. 그에겐 아들이 셋 있었다. 이반 일리치는 둘째였다. 첫째도 부서만 다를 뿐 아버지와 똑같은 경력을 쌓았고 저러한 관성에 따라 봉급을 받는 근성연수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셋째는 실패작이었다. 그는 여러 가지를 전전했고 가는 곳마다 사고를 쳤으며 지금은 철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형제들, 특히 그들의 아내들은 막내 동생을 만나기를 꺼렸을 뿐 아니라 정 필요할 때가 아니면 그의 존재를 떠올리는 의조차 없었다. 여동생은 그래프 남작에게 시집갔는데 장인처럼 관리였다. 이반 일리치는 흔한 말로 집안의 자랑거리였다. 첫째처럼 너무 냉정하거나 꼼꼼하지도 셋째처럼 너무 절망적이지도 않았다. 둘의 중간쯤 되는 똑똑하고 활기차고 유쾌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그는 동생과 함께 법률학교에 다녔다. 동생은 끝내 졸업하지 못하고 5학년 때 제명되었지만 이반 일리치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법률학교 시절부터 이미 유능하고 명랑하고 상냥하고 사교적이었으며 의무로 여기는 일을 철저히 이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성격은 이후에도 평생 변함없었다. 그가 생각하는 의무란 맨 윗사람들이 그렇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었다. 어렸을 때도 다 자랐을 때도 아첨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주 젊은 시절부터 마치 빛을 쫓는 하루살이처럼 세계의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이끌리고 스스로 그들의 예법과 인생관을 배우며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쌓으려는 성향이 있었다. 유년과 청년 시절에 열광했던 것은 모두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지나가 버렸다. 관능과 허영에 몰입했다가 급기야 9학년 때는 자유주의에도 심취했지만 전부 그가 감정적으로 정해놓은 한도 안에서 그랬을 따름이다. 법률학교 시절 예전 같으면 대단히 더럽게 여기고 심지어는 그 짓을 하는 동안에도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종류의 어떤 행동을 저지른 적이 있다. 하지만 나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런 행동을 할 뿐 아니라 더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딱히 좋은 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막락하거나 그 기억 때문에 상심하는 일은 아예 사라져 버렸다. 법률학교 10학년을 마치고 졸업한 이반 일리치는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사르메르 양복점에서 제복을 맞추고 시계줄에 끝을 생각하라라는 라틴어가 쓰인 메달을 매달았다. 그러고는 은사인 공작에게 특별 인사를 하고 도능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한 뒤 태국 상점을 돌며 주문하고 구입한 와이셔츠와 양복, 면도용품과 세면도구, 음료를 최신 트렁크에 넣고서 아버지가 얻어준 도지사의 특별 보좌관직을 맡기 위해 지방으로 떠났다. 그곳에 도착한 즉시 이반 일리치는 법률학교 시절처럼 몹시 수월하고 산뜻하게 입지를 다녔다. 근무하며 경력을 새긴 동안 깔끔하고 점잖게 즐기기도 했다. 간간히 상부의 지시에 따라 군에 출장을 갈 때면 상대의 지위가 높든 낮든 근엄한 태도를 취했으며 자신의 주된 임무인 분리파 관련 업무에 관해서라면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만큼 정확하고 청렴결백하게 일을 처리했다. 그는 젊었고 가벼운 유흥을 즐기기도 했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했으며 게다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사교 생활에서는 곧잘 장난스럽고 재치 있으며 항상 착하고 점잖았기에 그가 제 집처럼 기어들며 찾아댔던 상관과 현관 부인의 말대로 좋은 아이였다. 이처럼 세련된 지방 법조인에게 추파를 던지는 부인 중 한 사람과 관계를 맺기도 했다. 모자 상점의 여자 주인과도 그런 일이 있었다. 좀 무관들이 출장을 오면 술 접대를 했고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 법무까지 원정을 다녀오기도 했다. 상관, 심지어 성관 부인에게도 아첨했지만 이 모든 행위가 워낙 고상하고 점잖은 인상을 주었으므로
그것을 두고 지저분한 말이 오갈 일은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프랑스의 격언, 그 젊은 때의 객기로 요약될 만했다. 모두 깨끗한 성과 말쑥한 루바시카와 프랑스어, 무엇보다도 상류사회고로 아주 고위층의 승인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기도 했다. 이렇게 5년을 분노했을 무렵 이반 일리치에게 이직할 기회가 왔다. 새로운 법률기관이 생겼고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가 바로 그 새로운 인력이 되었다. 이반 일리치는 법원 예심 판사 자리를 제압받았는데 다른 지역에 난 자리여서 이미 쌓아둔 인맥을 포기하고 새로 시작해야 했음에도 받아들였다. 친구들은 이반 일리치를 위해 송별회를 열어주고 언제 담뱃카페 선물하고 배우겠다. 그는 새 부임지로 떠났다. 법원 예심 판사가 된 이반 일리치는 특별 보좌관으로 있을 때처럼 코밀포 프랑스어로 더할 나위 없이 점잖고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았기 때문에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 예심 판사의 업무는 이반 일리치에게 이전 업무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이었다. 예전 자리에서는 샤르메르 제복을 입고 자유분방한 걸음걸이로 그의 접견을 조마조마 기다리는 청원자들과 그에게 선망의 눈초리를 보내는 관리들 옆을 지나쳐 관의 집무실로 들어가서 그의 차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일이 유쾌했다. 하지만 그가 마음껏 자주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여태야 출장을 가서 업무차 만나는 경찰서장과 블리타 교도뿐이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정중하게 거의 동료처럼 대하기를 좋아했고 그런 식으로 자신들을 압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소탈하게 대해준다고 느끼도록 하기를 즐겼다. 그 시절에는 그렇게 대접해준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내신 판사가 된 지금 이반 일리스는 모두 아무리 지쳐놓고 나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라도 모조리 예외 없이 이 선하게 둘 수 있고 그가 제목 달린 서류에 몇 마디 적기만 하면 지쳐놓고 나부러울 것 없는 사람조차 피고나 증인 자격으로 소환할 수 있으며 그 상대를 자리에 앉히기 싫으면 앞에 세워둔 채로 질문하고 대답하게 할 수도 있음을 실감했다. 이반 일리스는 자기 권력을 남용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권력을 의식하고 그것을 부드러이 부릴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새로운 기체에 주는 흥미와 매력의 핵심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이 신문이라는 업무에서 일과와 무난한 모든 사항을 멀리하는 방법을 매우 빨리 터득했으니 아무리 복잡한 사건일지라도 사건을 완전히 배제한 채 그것의 외적 형식만을 서류에 반영하고 다른 무엇보다 모든 요식 절차를 준수하면 그만이었다. 이는 새로운 업무 처리 방식이었고 그는 1864년에 적용된 법령을 실무 현장에서 다룬 선두주자 중 하나였다. 예심 판사로서 새 도시로 옮겨올 때 이반 일리치는 다시금 안면을 트고 인맥을 쌓고 의상도 새롭게 정립하면서 처신 역시 다소 달라졌다. 그는 지역의 권력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도시의 법조계 인사와 부유한 귀족들로 이루어진 최고의 무리들과 교류하며 정부에 대한 약간의 불만과 온건한 자유주의 성향, 여화한 시민의식 따위를 슬쩍 내비쳤다. 물론 세련되게 치장하는 습관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직책을 시작하면서 시점을 걷지 않고 마음대로 자라도록 내버려두었다. 이반 일리치의 인생은 새로운 도시에서도 몹시 유쾌했다. 도지사에게 좀 불만이 있는 사격에는 화기애애하고 훌륭했다. 공급이 더욱 올랐고 그때 재미를 붙인 피스트는 인생의 적잖은 활력소가 되었다. 특히 이반 일리치는 큰놀이를 즐길 줄 알았고 상황 판단이 빠른 데다 섬세하게 해독했던 까닭에 늘 이기는 편이었다. 새 도시에서 근무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이반 일리치는 미래의 아내를 만났다. 프라스코비아 페도로브나. 이 헬은 이반 일리치가 다녔던 사교계 모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똑똑하고 빛나는 아가씨였다. 예심 판사의 업무에서 벗어나 다른 오락을 즐기며 쉬는 차원에서 이반 일리치는 프라스코비아 페도로브나와 장난스럽고 가혹한 관계를 맺었다. 특별 보좌관 시절만 해도 이반 일리치는 자주 춤을 추었다. 그러나 예심 판사가 된 뒤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춤을 추었다. 그는 자신이 신설기관의 모든 관자리에 있지만 춤을 추는 데에도 일가견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때에만 춤을 추었다. 그러나 그는 무대가 끝날 무렵 간간히 프라스코비아 페도로브나와 춤을 추었고 주로 그러는 동안 프라스코비아 페도로브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결국 그녀는 사랑에 빠졌다. 이반 일리치는 결혼하려는 분명한 확고한 의지가 없었으므로 일단 아가씨가 사랑에 빠지자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칠 결혼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나?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프로스코비아 페도로브나는 좋은 귀족 가문의 처자인데다 인물도 좋고 재산도 좀 있었다. 이반 일리치는 더 찬란한 신부감을 염두에 둘 수도 있었지만 이 정도면 훌륭한 편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봉급을 받으니 그녀에게도 그만큼의 재산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다. 집안이 좋고 사랑스럽고 예쁘지 않고 아주 반듯한 여자이지 않은가. 이반 일리치가 약혼자를 사랑하고 그녀의 인생관에서 공감대를 찾았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말하는 것은 세계 사람들이 이 환상을 부추겨서 결혼했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옳지 않으리라. 이반 일리치는 두 가지 점을 모두 고려해서 결혼했다. 이를테면 이런 아내를 얻음으로써 자신을 위해 유쾌한 일을 하고 그와 더불어 최상류층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 것 말이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결혼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부부 사이의 애정, 새로운 가구와 식기와 친구로 채워진 시로는 아내가 임신하기 전까지 몹시 훌륭했으므로 이반 일리치는 결혼이란 그가 대체로 본질적이라고 여겨온 삶, 즉 항상 가뿐하고 유쾌하고 즐겁고 사회가 장려하는 점잖은 성격의 삶을 파괴하기는커녕 더욱 고양해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내 임신 초기부터 뭔가 낯설고 예기치 못한 불쾌한 일, 힘겹고 점잖지 못한 일이 발생했고 그것은 예상할 수도 없고 결코 벗어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반 일리치가 보기에 아내는 아무런 동기도 없이 그의 혼잣말대로 일부러 유쾌하고 품격 있는 삶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까닭없이 질투하고 자기에게 신경을 써달라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불쾌하고 조잡한 장면을 연출했다. 처음에 이반 일리치는 예전부터 그를 구해준 그 태도, 즉 삶에 대한 예의, 가뿐하고 점잖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 불쾌한 상황에서 해방되길 바랬다. 아내의 기분을 무시하려고 하면서 계속 예전처럼 가뿐하고 유쾌하게 살았다. 하루 놀이판을 꾸리기 위해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거나 클럽 혹은 동료의 집에 다녀오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너무나 왕성하게 창박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매번 무척 집요하게 욕설을 퍼부었고 그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굴복할 때까지, 즉 그녀처럼 우거지상을 하고 집안에 들어와 앉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기세였다. 결국 이반 일리치는 쏠쏠하치게 놀랐다. 그는 결혼 생활, 적어도 자기 아내와 함께하는 결혼의 생활이 유쾌하고 품격 있는 삶을 항상 보장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종종 파괴함을, 따라서 이런 파괴로부터 자신을 꼭 지켜야 함을 깨달았다. 이반 일리치는 그 수단을 모색했다. 프라스코비아 토도르브나도 감히 어쩌지 못할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업무였다. 결국 이반 일리치는 업무와 그 의무를 무기 삼아서 자신만의 독립적인 세계를 쌓고 아내에게 대항했다. 아내는 아이를 낳자 젖을 먹이려는 시도와 그 와중에 겪은 이런저런 실패, 또 사실인지 그저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아이와 아내 자신의 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이반 일리치를 끌어들이려 했다. 그러나 이반 일리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가정 바깥에 자신을 위한 세계를 쌓고자 하는 욕구만이 더욱더 절실해질 뿐이었다. 아내는 점점 더 짜증스럽고 까다로워졌으며 그럴수록 이반 일리치 역시 자기 삶의 무게중심을 더더욱 업무로 옮겨갔다. 그는 업무를 점차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분명심도 전보다 한층 커졌다. 아주 일찍, 즉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었을 무렵 이반 일리치는 결혼 생활이 삶에 어느 정도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본질적으로 몹시 복잡하고 힘겨운 일이라는 것을, 그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즉 사회에서 장려하는 점잖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하듯 일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결혼 생활의 원칙을 정립했다. 가정 생활에서는 오직 아내가 남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과 살림과 침대 같은 편의 사항만 요구했는데, 이 원칙의 핵심은 사회적 통념이 정해놓은 외적 형식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명랑한 유쾌함은 그 밖에 없는 것을 추구했으며 그런 것을 찾아낼 때면 무척 감사히 여겼다. 혹시 저항이나 투정의 기미가 보이면 얼른 자기가 쌓아놓은 벽돌의 세계로 업무로 달아났고 거기서 유쾌함을 찾았다. 이반 일리치는 우수한 근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3년 뒤에 벌써 검사보가 되었다. 새로운 임무와 그 중대성, 업무, 아무나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가둘 권한, 여러 공식 석상에서 연설할 기회 등을 누리며 계속 승승장구하자 이반 일리치는 더욱 업무에 이끌렸다. 아이들이 태어났다. 아내는 점점 더 투정을 부리고 성질을 냈지만 가정생활에 대한 원칙을 이미 정해놓은 이반 일리치는 그녀의 항의에 거의 개의치 않았다. 한 도시에서 7년간 근무한 뒤 이반 일리치는 검사로 승진했고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았다. 이사를 했지만 아내는 새로운 곳을 답답해하지 않았고 돈도 별로 없었다. 공급은 예전보다 좀 올랐으나 생활비는 더 많이 들었다. 그런 와중에 아이가 둘이나 죽는 바람에 이반 일리치에게 가정생활은 더욱 불쾌해졌다. 파스코비아 토도르브나는 새 거주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남편을 다퉜다.
남편과 아내가 아이들 양육 문제를 거론하다 보면 옛날의 다툼일까지 떠올랐고 어느 순간에 다시금 확 싸울 기세가 되었다. 부부로서 사랑을 느끼는 시기도 드물게나마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그것은 그들이 잠깐 머무는 작은 섬에 불과했고 또다시 서로에 대한 소원함을 표현하는 은밀한 저기의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만약 이반 일리치가 이런 상황을 이상하게 여겼다면 서로의 서운함에 마음이 아팠겠지만 그는 이미 이를 정상적인 상황을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의 목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목표란 저 불미스러운 일에서 더욱더 해방되어 생활에 부해하고 잠자는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목표에 다다르려 했고 꼭 필요할 때는 제3의 인물들을 동석해서 자신의 입기를 지키려고 했었다. 무엇보다 이반 일리치에게는 업무가 있었다. 삶의 모든 관심사는 급기야 업무에 생애를 집중되었고 이것이 그를 집어삼켰다. 자기가 원하는 누구든 평가할 권한이 있다는 의식, 갑자기 들어서서 아랫사람들을 마주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중요 인사라는 느낌, 성공과 부하를 상대로 거두는 성공, 이 스스로 느끼는 탁월한 업무 능력 등 모든 것이 기쁨이었고 더불어 인류와 나누는 담보, 식사, 피스트가 그의 삶을 채우지않다. 그리하여 이반 일리치의 삶은 대체로 그가 마땅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즉 유쾌하고 점잖게 계속 흘러간다. 그는 그렇게 7년을 더 살았다. 한 딸은 벌써 16살이 되었고 아이 하나는 또 죽었으며 김나지움 학생인 아들은 불화의 대상이 되었다. 이반 일리치는 아들을 법률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지만 파스코비아 표도르크라는 남편이 괘씸한 나머지 여느 김나지움에 입학시켜버렸다. 딸은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며 잘 자랐고 소년 역시 공부를 썩 잘하는데 여기까지가 이반 일리치 죽은 2장이었고요. 2장에서는 이반 일리치의 성장 과정과 그다음에 이제 첫 직장을 갖고 직장에서 그 직무가 바뀌어가면서 승진을 하면서 새로운 곳에 발령을 받으면서의 삶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의 만남 그리고 아내가 이제 파스코비아 포도르브나죠. 파스코비아 포도르브나와의 만남부터 그다음에 신혼생활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하면서부터 아내가 변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잠자는 본인의 어떤 좋아하는 걸 추구하기 위해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일에 집중했던 과정들을 이 2장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3장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